48시간이면 한국은 무릎 꿇습니다. 백악관 최측근이 공언했습니다. 480조 원을 요구하면 한국은 버틸 수 없다고요. 하지만 48시간 후 무릎 꿇은 건 미국이었습니다. F-35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 공장이 멈췄습니다. 한국을 얕본 대가는 끔찍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새벽 3시 17분 펜타곤 지하 3층 비상회의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손목시계를 세 번째 확인했습니다. 28년. 국방부 조달국에서 28년을 일했지만 이런 시간에 긴급 소집된 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걸프전 때, 그리고 910일 직후. 그 정도였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형광등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지하 회의실 특유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에어컨이 너무 세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12명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공군 조달 담당관 마이크 터너 대령, 해군 군수참모 제니퍼 콜린스 소장, 방위사업청 분석관 데이비드 첸, 그리고 제가 처음 보는 얼굴들 서너 명. 모두 커피잔을 움켜쥐고 있었지만 아무도 마시지 않고 있었어요. 표정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브라이언 해밀턴입니다. 펜타곤 조달국 부국장으로 28년째 일하고 있죠. 방산 공급망 관리가 제 전문 분야예요. 미국이 만드는 모든 무기에 어떤 부품이 들어가고 그 부품이 어디서 오는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날 새벽까지는요. 회의실 정면 대형 스크린에 빨간 글씨가 떠 있었습니다. 긴급 F-35 생산 차질 예상.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F-35 라이트닝. 미국의 자존심이자 세계 최강 전투기. 대당 가격 1억 달러가 넘는 그 전투기가 생산 차질이라고요? 마이크 대령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밀턴 부국장님, 자리에 앉으시죠. 상황이 심각합니다. 저는 빈자리에 앉으며 물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F-35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까? 마이크 대령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복잡한 도표가 나타났어요. 공급망 다이어그램이었습니다. 부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레이저 포인터로 도표의 한 지점을 가리켰어요. 한국입니다. 문제는 한국이에요.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한국이라고요? 한국이 뭔데 미국 최첨단 전투기 생산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마이크 대령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F-35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중 7가지가 한국산입니다. 반도체 칩 3종류, 디스플레이 패널, 정밀 센서 2종류, 그리고 배터리 모듈. 이 부품들 없이는 F-35를 단 한 대도 완성할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왜 한국 부품에 의존합니까? 미국에서 못 만드는 겁니까? 제니퍼 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못 만드는 겁니다. 부국장님. 정확히 말하면 같은 품질로는 못 만들어요. 삼성과 SK가 만드는 반도체 칩은 현재 미국 기술로는 대체 불가능합니다. 최소 3년은 걸려요. 3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3년 동안 F-35를 못 만든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현재 F-35 수주 잔량이 얼마죠? 제가 물었습니다. 데이비드 첸이 태블릿을 확인하더니 대답했어요. 847대입니다. 미국 공군 412대, 해병대 127대, 해군 98대, 그리고 동맹국 수출분 210대요. 847대, 대당 1억 달러, 총 850억 달러에 가까운 계약이 위험에 처한 겁니다. 한국이 왜 갑자기 문제가 된 겁니까?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남자가 들어왔어요. 회색 양복에 빨간 넥타이,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겼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누군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백악관 경호원 2명 때문이었죠. 백악관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로버트 크로포드, 경제안보 보좌관입니다. 경제안보 보좌관. 대통령의 측근 중 측근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 중 하나라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회의실을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다들 얼굴이 왜 그렇습니까?
한국 때문에 이 난리입니까? 마이크 대령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보좌관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부품 공급을 중단하면 F-35 생산이 완전히 멈출 수 있어요. 로버트 크로포드가 웃었습니다. 정말로 웃었어요. 소리 내서요. 한국이요? 한국이 뭔데? 그가 회의실 앞으로 걸어가더니 스크린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70년 전에 우리가 구해준 나라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피 흘려 지켜준 나라예요. 지금 한국이 뭐가 있습니까? 미국 시장, 미국 기술, 미국 안보. 다 우리가 준 겁니다. 저는 속으로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는 않았어요. 한국이 감히 우리한테 대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크로포드가 물었어요. 부품 공급 중단.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한국은 미국 없이 하루도 못 버텨요. 48시간만 압박하면 무릎 꿇습니다. 48시간.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어요. 보좌관님,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실례지만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크로포드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누구시죠? 브라이언 해밀턴입니다. 조달국 부국장이에요. 28년째 방산 공급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공급망 전문가시군요. 그가 비아냥거리듯 말했어요. 그래서 질문이 뭡니까? 48시간이면 한국이 무릎 꿇는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국 반도체 기술이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크로포드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부국장님,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가 하는 거예요. 그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한국은 을입니다. 영원히요. 미국 시장 없이 삼성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미국 군사 지원 없이 한국이 북한을 막을 수 있습니까? 대답해보세요.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됐습니다. 크로포드가 손을 내저었어요. 대통령께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한국에 투자 요구를 할 겁니다. 480조 원.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모든 분야에서 미국에 투자하라고 요구할 거예요. 480조 원. 숫자가 너무 커서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480조 원이라고요? 제니퍼 소장이 물었습니다. 네. 한국 국가 예산의 거의 2배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정하신 금액이에요. 그건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마이크 대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크로포드가 그를 노려봤습니다. 대령, 당신이 정책을 정합니까? 대통령이 정합니까? 마이크 대령이 입을 다물었어요. 좋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공식 발표합니다. 한국 정부에 480조 원 투자를 요구하고 거부하면 관세 100%를 때릴 겁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모든 품목에요. 관세 100%. 그건 사실상 한국 제품 수입 금지나 마찬가지였어요. 질문 있습니까? 크로포드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좋습니다. 해산. 그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뒤따랐어요. 문이 닫히자 회의실에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사람 정신이 있는 겁니까? 제니퍼 소장이 중얼거렸어요. 480조 원이라니. 한국이 받아들일 리가 없잖아요. 마이크 대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결정인데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물론 지하 회의실이라 창문은 없었지만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요. 다음 날 오전 9시, 저는 백악관 웨스트윙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긴급 소집 이후로 잠을 거의 못 잤어요. 480조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회의실에는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무부, 상무부, 재무부 고위 관료들, 국가안보회의 위원들, 그리고 어젯밤 만났던 로버트 크로포드. 크로포드는 회의실 맨 앞에 서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 옆에서 팔짱을 끼고 있었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겁니다. 그가 말을 시작했어요. 미국은 너무 오랫동안 동맹국들에게 관대했습니다. 유럽, 일본, 한국. 우리가 지켜주고 먹여 살리고 기술까지 줬어요.
그런데 그 대가가 뭡니까? 그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무역 적자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대한민국. 작년 대미 무역 흑자 440억 달러. 미국 시장에서 돈을 벌어가면서 우리한테 뭘 줬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속으로 반박했습니다. 한국이 아무것도 안 줬다고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는데요? 조지아의 현대차 공장, 텍사스의 삼성 반도체 공장, 오하이오의 LG 배터리 공장. 수만 개의 일자리를요. 하지만 입을 열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반박하면 제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었으니까요. 오늘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크로포드가 선언했어요. 한국에 480조 원 투자를 요구할 겁니다. 반도체에 150조, 배터리에 100조, 자동차에 80조, 방산에 70조, 기타 80조. 5년 안에 미국에 투자하라고 요구할 거예요. 국무부 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보좌관님, 그 금액은 한국 GDP의 25%가 넘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 아닙니까? 크로포드가 웃었어요. 불가능하다고요? 그건 한국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요구만 하면 돼요. 한국이 거부하면 관세 100%를 때리면 되고요. 하지만 그러면 우리 기업들도 피해를 봅니다. 한국산 반도체 없이는 미국 IT 기업들이 제품을 못 만들어요. 차관이 반박했습니다. 크로포드의 눈빛이 싸늘해졌어요. 차관님, 당신 어디 편입니까? 미국 편입니까? 한국 편입니까? 저는 미국 국익을 위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 국익은 제가 판단합니다. 대통령께서 저한테 권한을 주셨어요.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크로포드의 위압감이 회의실 전체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더니 비서가 들어왔어요. 보좌관님, 대통령께서 부르십니다. 크로포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10분 뒤에 다시 모이세요. 대통령께 보고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가 회의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재무부 차관보가 중얼거렸어요. 480조 원이라니. 한국이 받아들일 리가 없어. 국무부 차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야. 관세 100%를 정말 때리면 우리 경제도 타격받아. 저는 입을 열었어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방산 공급망입니다. 한국이 부품 공급을 중단하면 F-35뿐만 아니라 F-22B-21 스텔스 폭격기, 심지어 해군 이지스함까지 생산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해군 차관보가 물었어요. 한국산 부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방산 제품의 58%가 한국산 부품에 의존합니다. 핵심 반도체, 정밀 센서, 디스플레이, 배터리. 이 부품들 없이는 무기를 완성할 수 없어요. 58%라고요? 재무부 차관보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네. 그리고 대체품을 구하려면 최소 3년이 걸립니다. 기술 개발부터 다시 해야 하거든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럼 한국이 부품 공급을 끊으면 우리 군대가 3년 동안 신규 무기를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해군 차관보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건 국가 안보 문제잖아. 그때 문이 다시 열렸어요. 크로포드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가 말했어요. 대통령께서 승인하셨습니다. 내일 오전에 한국 정부에 공식 통보합니다. 480조 원 투자 요구와 함께 관세 경고를요. 보좌관님, 제가 손을 들었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크로포드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뭡니까? 해밀턴 부국장. 방산 공급망 리스크가 심각합니다. 한국이 보복 조치로 부품 공급을 중단하면 우리 군대가 신규 무기를 못 받을 수 있어요. 크로포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부국장님, 한국이 그럴 리가 없어요. 왜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한국은 우리한테 안보를 의존하고 있거든요. 주한미군 2만 8천 명이 한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이 우리한테 대들면 북한이 당장 내려와요. 하지만 경제적 보복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보복이요? 크로포드가 웃었어요. 부국장님, 한국 경제가 뭘로 돌아갑니까? 미국 시장이에요. 삼성이 미국에서 못 팔면 망합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반박했어요. 미국 시장에서 못 파는 것과 미국의 부품을 안 파는 건 다릅니다. 한국 기업들은 부품을 유럽이나 중국에도 팔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부품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크로포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부국장님, 당신 혹시 한국 편 드는 겁니까?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아닙니다. 미국 국익을 위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 국익은 내가 판단합니다. 그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부국장님, 28년 동안 펜타곤에서 일하셨다고요? 네. 그동안 편하게 일하셨겠네요. 관료들이 다 그렇죠. 책상에 앉아서 서류나 뒤적이면서 월급 받고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지는 거니까요. 저는 28년 동안 미국의 방산 공급망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험이요? 크로포드가 비아냥거렸어요. 부국장님의 경험이 뭡니까? 서류 정리하고 엑셀 시트 만드는 거요? 몇몇 사람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보좌관님, 제 아버지는 한국전쟁에서 싸우셨습니다. 갑자기 한 말이었어요.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뭐요? 크로포드가 물었어요. 아버지가 장진호 전투에서 싸우셨습니다. 영하 40도 추위 속에서 중국군 10만 명과 맞서 싸우셨어요. 동료들 절반이 죽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때 함께 싸운 한국 군인들이 있었거든요. 무기도 부족하고 훈련도 부족했지만 끝까지 싸웠다고 하셨어요. 크로포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지금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한국을 너무 쉽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70년 전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모두 세계 1위예요. 그래서 뭘 어쩌라고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480조 원은 너무 무리한 요구예요. 한국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로포드가 손을 내저었어요. 됐습니다. 부국장님 의견은 잘 들었고요. 그가 회의실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동의하시죠? 480조 원 투자 요구, 내일 공식 발표합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국무부 차관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해밀턴 부국장님, 용기 있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크로포드 보좌관은 적으로 만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의 신임이 두껍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신 말씀은 맞아요. 한국을 너무 쉽게 봐서는 안 돼요. 저도 걱정됩니다. 차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 발표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크로포드 보좌관 생각처럼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펜타곤 사무실에서 TV로 시청했어요. 상무부 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장관이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첫째, 5년 내 미국에 48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실행할 것. 둘째,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방산 분야에서 미국 내 생산 시설을 대폭 확대할 것. 셋째,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한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장관님, 480조 원이면 한국 국가 예산의 거의 2배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요구입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시장 덕분에 경제 성장을 이뤘고요. 상호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세 100%를 부과할 겁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할 거예요. 저는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흐렸어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발신자를 확인하니 조지아 주 방산업체 CEO였습니다. 현대차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였죠. 해밀턴 부국장님, 뉴스 보셨습니까? 네, 방금 봤습니다. 우리 회사 망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현대차가 조지아 공장 증설을 취소하면 우리한테 납품 계약이 다 날아갑니다. 연간 2천억 원 매출이에요. 직원 340명 다 해고해야 합니다. 아직 한국이 결정을 안 내렸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부국장님, 한국이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480조 원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한국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일단 지켜봅시다. 한국 정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크로포드 보좌관은 48시간이면 한국이 무릎 꿇을 거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국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펜타곤 사무실에서 한국 뉴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전 11시, 한국 대통령의 긴급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화면 속 한국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평소에 부드러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미국 정부의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말을 시작했어요.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에 480조 원의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우리 국가 예산의 2배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대한민국은 미국의 소중한 동맹입니다. 70년 넘게 함께 피를 흘리며 자유와 평화를 지켜왔습니다. 대통령이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동맹은 명령이 아닙니다. 동맹은 상호 존중입니다. 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거부한다. 한국이 정말로 거부했습니다. 480조 원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 기업을 지원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어떤 주권 국가도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입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화면 속 기자들이 소리치며 질문했어요. 관세 보복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우리도 대응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발표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데 경제적 타격은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대통령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대한민국 국민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이겨낼 것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 눈빛.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눈빛. 전화가 울렸어요. 크로포드 보좌관실이었습니다. 해밀턴 부국장, 지금 즉시 백악관으로 오세요. 긴급 회의입니다. 백악관 웨스트윙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제까지 여유로웠던 크로포드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거부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국무부 차관이 대답했어요.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480조 원은 너무 무리한 요구였어요. 크로포드가 그를 노려봤습니다. 차관님, 지금 제가 틀렸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만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실은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크로포드가 테이블을 쳤어요. 한국이 거부했으니 관세 100%를 발동합니다. 내일 당장 시행할 거예요.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보좌관님, 그러면 한국도 보복 조치를 취할 겁니다. 재무부 차관보가 말했어요. 보복 조치요? 뭘로요? 크로포드가 비웃었어요. 한국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미국 없이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보좌관님, 한 가지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뭡니까? 방금 삼성과 SK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미국 방산업체에 납품하는 반도체 칩 공급도 검토 대상이라고 합니다. 크로포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한국 기업들이 방산 부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계약이 있잖아요. 계약에는 불가항력 조항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 변경으로 인한 공급 중단은 불가항력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러면 F-35는요? 해군 차관보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생산이 중단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산 반도체 칩 없이는 F-35를 단 한 대도 완성할 수 없습니다. 크로포드가 저를 노려봤어요. 해밀턴 부국장, 당신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사실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사실이요? 그가 비웃었어요. 당신은 한국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28년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 되게 내버려 둔 건 당신 책임 아닙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보좌관님, 제 책임 여부는 나중에 따지셔도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건 F-35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국가 안보 문제예요.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크로포드가 한참 동안 저를 노려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좋습니다. 일단 관세 100%는 예정대로 시행합니다. 보좌관님, 방산 문제는 따로 검토할 거예요. 하지만 정책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가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다들 들으세요. 한국은 48시간 안에 무릎 꿇을 겁니다. 저를 믿으세요. 48시간. 그가 다시 그 말을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먹구름이 워싱턴 상공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크로포드 보좌관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48시간이 아니라 단 24시간 만에 시작됐습니다. 이틀 후, 저는 텍사스 포트워스에 있었습니다. 로키드 마틴 F-35 조립 공장. 미국 방산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새벽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습니다. 펜타곤에서 직접 확인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거든요. 한국 부품 공급 중단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현장에서 파악하라는 거였죠. 공장 정문에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첫인상부터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굉음이 울려 퍼져야 할 시간이었어요. 로봇팔이 움직이고 용접 불꽃이 튀고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야 했죠.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공장이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안내를 맡은 공장장 빌 앤더슨이 저를 생산동으로 데려갔어요. 문을 열자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축구장 4개를 합친 것보다 넓었어요. 천장에는 형광등이 줄줄이 달려 있었고 바닥에는 노란 안전선이 그어져 있었죠. 그리고 그 안에 F-35 전투기 12대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움직이는 게 없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멈춰 있었어요. 로봇팔들이 허공에 얼어붙은 것처럼 정지해 있었죠. 작업자들은 기계 옆에 서서 멍하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빌 앤더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국장님,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생산이 완전히 멈췄어요. 언제부터요? 어제 오후 3시부터입니다. 한국에서 오던 반도체 칩 선적이 중단됐거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선적이 중단됐다고요? 완전히요? 네. 삼성과 SK에서 공식 통보가 왔어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 조치로 방산용 반도체 칩 수출을 전면 중단한다고요. 저는 멈춰있는 F-35를 바라봤어요. 날개까지 달린 거의 완성된 기체였습니다. 하지만 조종석 부분이 텅 비어 있었어요. 저 전투기는 왜 저 상태입니까? 조종석 디스플레이와 비행 컴퓨터가 없어서요. 둘 다 한국산 반도체가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빌이 저를 전투기 쪽으로 안내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더 심각했습니다. 조종석 내부가 뼈대만 남아 있었어요. 계기판이 들어갈 자리, 디스플레이가 설치될 자리, 전자장비가 연결될 자리가 전부 비어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비행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F-35는 전자장비 없이는 그냥 쇳덩어리예요. 엔진이 있어도 조종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공장 전체를 둘러봤어요. 12대의 F-35가 같은 상태였습니다. 거의 완성됐지만 핵심 부품이 없어서 멈춰버린 전투기들. 현재 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반도체 칩 말이에요. 빌이 태블릿을 확인했어요. 비행 컴퓨터용 칩이 23개 남았습니다. 디스플레이용은 17개요. 그러면 몇 대나 더 완성할 수 있죠? 17대요. 그 이후로는 단 한 대도 못 만듭니다. 17대. 수주 잔량이 847대인데 17대밖에 못 만든다고요. 대체품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빌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국에서 같은 사양의 칩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인텔이 시도하고 있지만 최소 2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2년이요? 네. 그것도 낙관적인 예측이에요.
실제로는 3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멈춰버린 생산 라인을 바라보며 말을 잃었어요. 크로포드가 말했죠. 48시간이면 한국이 무릎 꿇는다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48시간 만에 미국 최첨단 전투기 생산이 완전히 멈춰버린 거예요. 작업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어요. 현재 3,40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급 휴직 통보를 했어요. 부품이 들어올 때까지요. 3,400명 전원이요? 아니요. 당장은 생산직 1,800명입니다. 하지만 2주 안에 부품이 안 들어오면 나머지도 휴직해야 해요. 1,800명. 그 뒤에 1,800개의 가정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조 반응은 어떻습니까? 분노하고 있죠. 당연히요. 빌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한국을 원망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정부 정책을 욕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480조 원 요구가 미친 짓이었다고요. 저는 공장을 나오면서 계속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을 원망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직접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공장 주차장에서 전화가 울렸어요. 펜타곤이었습니다. 해밀턴 부국장님, 지금 바로 조지아로 가주세요. 조지아요? 무슨 일입니까? 현대차 공장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전화 속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주지사가 뭔가 큰일을 터뜨릴 것 같습니다. 조지아 주 웨스트 포인트. 현대차 미국 공장이 있는 곳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텍사스보다 더 무거웠어요. 뭔가 폭발 직전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렌터카를 몰고 공장으로 향했어요. 20분 정도 달리니 현대차 공장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장 앞 풍경이 예상과 달랐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시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달랐습니다. 피켓을 든 사람도 없었고 구호를 외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멍하니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렸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20대, 30대, 정장을 입은 사람들도 있었고 캐주얼 차림도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제가 한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겁니까? 남자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어요. 채용 취소요? 네. 저는 3개월 전에 최종 합격했거든요. 다음 주에 출근하기로 했었어요. 그가 손에 든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현대차 로고가 찍힌 공식 서한이었어요. 채용 예정자 전원에게 통보가 갔어요. 무기한 채용 연기라고요. 전원이요? 몇 명이나 됩니까? 4,200명이요. 4,200명.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 아내가 임신 8개월이에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일자리 때문에 집도 샀어요. 대출 받아서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4,200명. 그 뒤에 4,200개의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갑자기 주변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주지사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주지사님이 오신다.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렸어요. 검은색 SUV 세 대가 공장 앞에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리더니 키가 크고 건장한 남자가 내렸어요. 조지아 주지사 브라이언 캠프였습니다. 공화당 소속,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 알려진 사람이었죠. 주지사가 군중 속으로 걸어왔어요.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주지사님, 현대차 채용 취소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정부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지사가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기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그의 눈빛에서 뭔가 예사롭지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주지사가 입을 열었어요. 오늘 저는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어요. 4,200명의 조지아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일자리를 빼앗겼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누구한테요? 한국한테요? 아닙니다. 워싱턴한테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공화당 주지사가 공화당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480조 원 투자 요구. 이게 말이 됩니까? 주지사가 외쳤어요. 한국 국가 예산의 2배를 내라고요? 그 어떤 나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입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완전히 잘못됐어요. 미국을 위한다면서 미국 국민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주지사님, 대통령에게 직접 항의하실 겁니까? 이미 했습니다. 어젯밤에 전화했어요. 하지만 대통령은 받지 않았습니다. 크로포드 보좌관과는요, 주지사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크로포드요? 그 사람이 이 모든 사태의 원흉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크로포드 보좌관은 한국을 48시간 안에 굴복시킬 수 있다고 장담했어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48시간 만에 우리 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지사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저는 요구합니다. 크로포드 보좌관을 즉시 파면하세요. 그리고 이 미친 정책을 철회하세요. 파면. 그 단어가 제 귀에 박혔습니다. 같은 당 주지사가 대통령 측근의 파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반란이었어요. 군중들이 환호했습니다. 옳소. 크로포드 파면하라. 우리 일자리 돌려줘.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크로포드가 이 장면을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아마 창백해질 거예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펜타곤이었어요. 해밀턴 부국장님, 지금 바로 워싱턴으로 복귀하세요.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방산업체 CEO들이 펜타곤에 몰려왔습니다. 크로포드 보좌관과 면담을 요구하고 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펜타곤 본관 대회의실. 저는 회의실 구석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한쪽에 3명의 CEO가 앉아 있었어요. 로키드 마틴 CEO 제임스 테일러, 레이시온 CEO 그레고리 헤이스, 노스롭 그루먼 CEO 캐시 워든. 미국 방산업계의 빅3였습니다. 세 사람의 매출을 합치면 연간 1,500억 달러가 넘었어요. 그들 앞에 크로포드가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어제까지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보좌관님, 제임스 테일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크로포드가 팔짱을 꼈습니다. 현재 정책을 즉시 철회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크로포드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철회하라고요? CEO님, 지금 저한테 명령하시는 겁니까? 명령이 아닙니다.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테일러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로키드 마틴의 F-35 생산 현황 보고서입니다. 테일러가 서류를 크로포드 앞으로 밀었어요. 현재 생산이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한국산 반도체 칩 공급이 끊겼거든요. 일시적인 문제 아닙니까? 대체품을 구하면 되잖아요. 대체품이 없습니다. 테일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삼성과 SK가 만드는 반도체 칩은 미국 기술로 대체 불가능합니다. 최소 3년이 걸려요. 3년이요? 크로포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당신들 문제 아닙니까? 왜 한국에 의존하게 만든 거예요? 그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보좌관님. 그레고리 헤이스가 끼어들었어요. 우리가 한국 부품을 쓰는 건 품질 때문입니다. 미국산보다 좋고 가격도 저렴해요. 경제 논리를 따른 겁니다. 경제 논리요? 크로포드가 비웃었어요. 그래서 국가 안보를 외국에 맡긴 겁니까? 국가 안보를 외국에 맡긴 건 우리가 아닙니다. 캐시 워든이 차갑게 말했어요. 정부가 방산 공급망 다변화에 투자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경고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크로포드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지금 저한테 책임 떠넘기는 겁니까? 책임 소재를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테일러가 손을 들었어요. 지금 중요한 건 현실입니다. F-35 생산이 중단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말해보세요. 먼저 미국 공군이 신규 전투기를 못 받습니다. 현재 주물량 412대가 전부 지연돼요. 테일러가 손가락을 꼽았어요. 그 다음 동맹국 수출분 210대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본, 영국, 호주, 이탈리아가 기다리고 있어요. 동맹국이야 기다리면 되죠.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테일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중국입니다. 회의실이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F-35 없이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크로포드가 입을 다물었어요. 현재 태평양 전구에 배치된 F-35가 186대입니다.
이 전투기들의 유지 보수에도 한국산 부품이 들어갑니다. 부품 공급이 끊기면 6개월 후에는 절반 이상이 비행 불가 상태가 돼요. 6개월이요? 크로포드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네, 6개월입니다. 테일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보좌관님, 이건 국가 안보 위기입니다. 정치 게임이 아니에요. 그레고리 헤이스가 덧붙였어요. 저희 레이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마호크 미사일, 패트리어트 미사일 생산에도 한국산 부품이 들어갑니다. 캐시 워든도 말했어요. 노스롭 그루먼의 B-21 스텔스 폭격기도요. 다음 달부터 생산이 차질을 빚습니다. 새 CEO가 동시에 크로포드를 바라봤어요. 보좌관님, 정책을 철회하세요. 지금이라도 한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으세요. 크로포드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처음으로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뭐라고요? 정책을 바꿀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결정하신 사안이에요. 하지만 국가 안보는 제가 판단합니다. 크로포드가 소리쳤어요. 한국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일주일이면 무너집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테일러가 한숨을 쉬었어요. 보좌관님, 일주일 안에 무너지는 건 한국이 아닙니다. 그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우리입니다. 새 CEO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크로포드와 저만 남았어요.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해밀턴 부국장,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해보세요. CEO들 말이 맞습니다. 정책을 재검토하셔야 합니다. 크로포드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당신도 한국 편입니까? 아닙니다. 미국 편입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지금 한국 편을 들고 있는 건 저 CEO들이 아닙니다. 미국 국민들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어제 CNN 여론조사 보셨습니까? 정부 정책 지지율이 32%로 떨어졌습니다. 반대가 61%예요. 크로포드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대응이 옳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이 58%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론은 바뀝니다. 바뀌기 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보좌관님, 제 아버지가 한국전쟁에서 싸우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랬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인들을 절대 얕보지 마라. 그들은 아무것도 없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다. 지금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다. 얕보면 반드시 당한다. 크로포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보좌관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됐습니다. 그가 손을 내저었어요. 회의는 끝났습니다. 나가보세요.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으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크로포드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처음으로 자신감을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백악관 상황실. 저는 벽에 기대 서서 회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미국 군부의 최고위층이 앉아 있었어요. 합참의장 마크 밀리 대장, 공군 참모 총장 찰스 브라운 대장, 해군 참모 총장 마이클 길데이 대장, 그리고 크로포드. 크로포드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아까 CEO들과의 회의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합참의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보좌관님,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합참의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현재 미군 전력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그가 리모컨을 눌렀어요. 스크린에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태평양 지역이었어요.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이 표시되어 있었죠. 현재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배치된 F-35가 186대입니다. 합참의장이 설명했어요. 이 전투기들의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정비 부품이 없어서요. 한국산 반도체 칩, 센서, 디스플레이 모두 재고가 바닥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가동률 추이였습니다. 일주일 전 89%, 사흘 전 76%, 오늘 61%, 61%요? 크로포드가 물었어요. 네, 186대 중 113대만 비행 가능합니다.
나머지 73대는 지상에 묶여 있어요. 그래도 113대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군 참모 총장이 끼어들었어요. 중국 공군이 보유한 4세대 이상 전투기가 1500대입니다. 113대로 어떻게 상대합니까?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해군 참모 총장이 말했어요. 현재 태평양에 배치된 이지스함 12척 중 4척이 미사일 재장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토마호크 미사일 생산이 중단됐거든요. 한국산 유도 장치칩이 없어서요. 크로포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참의장이 말했어요. 지금부터 3개월 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합니다. 스크린에 시뮬레이션 영상이 나타났어요. 우리 대응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합참의장이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F-35 가동률 40% 이하, 토마호크 미사일 재고 30% 감소, 이지스함 전력 60%로 하락. 결론이 뭡니까? 크로포드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대만 방어에 실패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이 다음이에요. 그 다음은 한국이고요. 태평양 전체가 중국 손에 들어갑니다. 합참의장이 크로포드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보좌관님, 이게 당신이 원하는 결과입니까? 크로포드가 입을 다물었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군부는 요청합니다. 합참의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과 즉시 협상을 시작하세요. 방산 부품 공급을 재개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저희는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겠습니다. 직접 보고하겠다고요? 크로포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국가 안보 위기 상황이니까요. 대통령께서 직접 판단하셔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군부 장성들이 나갔습니다. 크로포드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해밀턴 부국장.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어요. 진짜로 부품 공급을 끊을 줄 몰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48시간이면 무릎 꿇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릎 꿇은 건 우리였네요. 처음으로 크로포드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사태를 만든 건 그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뉴욕 증권거래소가 열리자마자 패닉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펜타곤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우지수가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개장 30분 만에 800포인트 하락, 1시간 후 1200포인트 하락, 점심시간에는 1500포인트가 빠졌어요. 방산주가 특히 심각했습니다. 로키드 마틴 마이너스 18%, 레이시온 마이너스 15%, 노스롭 그루먼 마이너스 21%. 하루 만에 시가총액 800억 달러가 증발했어요. CNBC에서 긴급 뉴스가 나왔습니다. 월가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한국 사태가 미국 경제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앵커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현재 다우지수가 1500포인트 이상 폭락했습니다. 방산주뿐만 아니라 IT, 자동차, 배터리 관련주도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전문가가 나왔어요. 한국의 보복 조치가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모든 분야에서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요. 대체 공급선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요. 한국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대체하려면 최소 3년이 걸려요. 앵커가 물었어요.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완전한 실패입니다. 전문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480조 원 요구는 한국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정부가 한국의 반응을 완전히 잘못 예측한 거예요. 협상 가능성은요? 현재로서는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한국은 물러설 이유가 없어요. 저는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 하늘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의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죠. 전화가 울렸어요. 발신자를 확인하니 백악관이었습니다. 해밀턴 부국장님, 대통령께서 부르십니다. 지금 즉시 백악관으로 오세요. 무슨 일입니까? 긴급 안보 회의입니다. 크로포드 보좌관도 참석합니다. 심장이 쿵 뛰었어요.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뭔가 큰 결정이 내려질 것 같았습니다. 백악관 상황실.
저는 벽에 기대 서서 회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상석에 대통령이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TV에서 보던 자신만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통령 양옆에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 크로포드가 있었습니다. 크로포드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창백해져 있었어요. 상황을 보고해.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일어섰어요. 대통령님, 현재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가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F-35 생산 완전 중단. 토마호크 미사일 생산 중단. 이지스함 정비 차질. B-21 폭격기 생산 지연. 모든 분야에서 한국산 부품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체 공급선은? 없습니다. 최소 3년이 걸립니다. 대통령이 눈을 감았어요. 경제는? 재무장관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가 1500포인트 폭락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3200포인트 하락이에요. 시가총액 2조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2조 달러요? 네. 그리고 내일은 더 떨어질 겁니다. 대통령이 크로포드를 쳐다봤어요. 로버트. 네, 대통령님. 48시간이면 한국이 무릎 꿇는다고 했지? 크로포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해. 네,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지금 며칠째지? 5일째입니다. 한국이 무릎 꿇었어? 아닙니다. 대통령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무릎 꿇은 건 누구지? 크로포드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야. 우리가 무릎 꿇고 있어. 대통령이 테이블을 쳤어요. 월가가 폭락하고 공장이 멈추고 군대가 무기를 못 만들고 있어. 이게 내가 말한 48시간이야? 대통령님, 저는. 닥쳐.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여론조사 봤어? 대통령이 물었어요. 정부 지지율이 28%야. 내 지지율이 34%로 떨어졌어. 다음 달 선거 어떻게 될 것 같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지아 주지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나한테 전화해서 크로포드를 파면하라고 했어. 같은 당 주지사가. 대통령이 크로포드를 노려봤어요. 로버트, 내가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거야? 대통령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도 결국은. 시간이 없어. 대통령이 소리쳤어요. 내일 아침까지 해결책을 가져와. 그게 안 되면 내가 책임져야 해. 크로포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크로포드가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작아 보였어요. 이틀 전만 해도 한국은 48시간이면 무릎 꿇는다고 큰 소리쳤던 사람. 지금은 자기 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 가지 확실한 건 크로포드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전적으로 그 자신의 오만함 때문이었어요. 한국을 너무 쉽게 봤으니까요. 아버지 말씀이 옳았습니다. 한국인들을 절대 얕보면 안 된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다. 지금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다. 얕보면 반드시 당한다. 크로포드는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 백악관 브리핑룸. 저는 기자들 사이에 서서 단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기자 수가 3배는 많았어요. CNN, FOX, MBC, ABC 모든 방송사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죠. 무슨 발표가 있을지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11시 정각.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는 중대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어요. 지난주 우리 정부는 한국에 480조 원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거부하자 관세 100%를 부과했습니다. 대통령이 잠시 멈췄어요. 결과는 여러분이 보신 대로입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F-35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미사일 생산이 멈췄습니다. 우리 군대가 신규 무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조지아, 텍사스, 오하이오 모든 곳에서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이 모든 것은 잘못된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뛰었어요. 대통령이 실패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480조 원 요구는 어떤 나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의 거부는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브리핑룸이 술렁거렸어요. 저는 이 정책을 즉시 철회합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며 질문을 쏟아냈어요. 대통령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대통령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 정책을 주도한 로버트 크로포드 경제안보 보좌관을 오늘부로 해임합니다. 브리핑룸이 폭발했어요.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해임 사유가 뭡니까?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입니다. 크로포드 보좌관은 한국의 반응을 완전히 잘못 예측했습니다. 한국과 협상을 재개하실 겁니까? 네. 이미 한국 정부의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요? 대통령이 심호흡을 했어요. 무조건입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무조건. 그 말이 제 귀에 박혔어요.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조건 없이. 이건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의 소중한 동맹입니다. 70년 넘게 함께 피를 흘리며 자유를 지켜왔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동맹은 명령이 아닙니다. 동맹은 상호 존중입니다. 저는 그걸 잊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터졌어요. 앞으로 미국은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단상을 내려왔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잠시 후 브리핑룸 옆문이 열렸어요. 크로포드가 나왔습니다. 경호원도 없이 혼자였어요.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크로포드 전 보좌관님, 한 말씀 해주세요. 48시간이면 한국이 무릎 꿇는다고 하셨는데요. 정책 실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로포드가 걸음을 멈췄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48시간이면 무릎 꿇는다고 큰 소리쳤던 사람. 지금은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으며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대답하세요. 한국을 얕본 거 아닙니까? 미국 국민들에게 사과할 생각 있으십니까? 크로포드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결과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예상과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틀린 거 아닙니까?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어갔어요. 기자들이 뒤쫓았지만 경비원들이 막았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워싱턴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 중 하나였어요.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측근. 모든 사람이 그의 눈치를 봤죠. 하지만 지금은 기자들에게 쫓기며 도망치는 신세가 됐습니다. 한국을 얕본 대가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작은 집이었어요. 아내 수잔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TV에서 봤어요. 대단한 하루였네요. 응, 정말 긴 하루였어.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커피 줄까요? 아니, 괜찮아. 그냥 좀 쉴게. 수잔이 옆에 앉았어요. 당신 생각이 맞았네요. 한국이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응.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한국인들을 얕보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 아버지. 수잔이 잠시 멈췄어요. 참, 지난주에 창고 정리하다가 아버지 유품 상자 찾았어요. 보실래요? 아버지 유품이요? 네. 한국 전쟁 때 물건들이에요. 정리 안 하고 그대로 뒀거든요. 저는 일어섰어요. 어디 있어? 수잔이 저를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가 구석에 있었어요. 상자를 열자 낡은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군복 단추, 녹슨 군번줄,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노란 봉투 하나. 봉투를 열자 편지가 나왔어요. 종이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70년이 넘은 편지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펼쳐 읽었습니다. 1951년 1월 18일. 사랑하는 아내에게. 오늘 나는 살아서 이 편지를 쓸 수 있게 됐어. 장진호에서 빠져나왔거든. 영하 40도 추위 속에서 중국군 10만 명과 싸웠어. 우리 중대 절반이 죽었어. 내 옆에서 자던 톰도, 맥스도 다 죽었어. 나도 죽을 뻔했어.
그날 밤 나는 참호에서 혼자 떨고 있었어. 탄약도 떨어지고 손가락도 얼어붙어서 총도 못 쏘는 상태였지. 그때 한국 군인이 나타났어. 키가 작은 젊은 병사였어. 이름이 박이었나. 영어를 못해서 손짓으로만 대화했어. 그가 자기 외투를 벗어서 내게 줬어. 나는 말렸어. 내가 얼어 죽는다고. 하지만 그는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어. 그리고 자기 총을 들고 보초를 섰어. 밤새 나를 지켜줬어. 외투도 없이. 다음 날 아침 구조대가 왔을 때 그는 손가락 3개가 까맣게 얼어 있었어. 동상이었어. 의무병이 손가락을 잘라내야 한다고 했어. 나는 울었어. 왜 나를 위해 그렇게 했냐고 물었어. 그가 웃으며 말했어. 같이 싸우는 사람. 형제. 그게 다였어. 같이 싸우는 사람. 형제. 나는 그에게 빚을 졌어. 여보. 아니, 미국이 한국에 빚을 진 거야. 우리가 한국을 구해준 게 아니야. 우리가 서로를 구한 거야. 언젠가 아들이 태어나면 꼭 말해줄게. 한국인들을 절대 얕보지 마라. 그들은 형제니까. 당신의 남편, 제임스 해밀턴.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70년 전에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한국이 우리를 도운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도운 거라고. 동맹은 갑과 을이 아니라 파트너라고. 형제라고. 여보, 괜찮아요? 수잔이 다가왔어요. 응, 괜찮아.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한국을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 알겠어. 편지를 가슴에 품었어요. 아버지, 저도 이제 알겠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70년 전 그날 밤, 장진호에서도 같은 달이 떠 있었겠죠. 아버지와 박 병장이 함께 바라봤을 달. 저는 그 달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내일 협상 테이블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겠다고. 일주일 후,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 한미 협상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측 협상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국 대표단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는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이었어요. 50대 초반에 차분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지만 미소는 따뜻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녀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어요. 그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양측이 자리에 앉았어요. 미국 측 수석 대표인 국무부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지난주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한국 대표단이 조용히 들었어요. 480조 원 요구는 어떤 나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저희가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수석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동의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70년 넘게 동맹이었습니다. 그 관계가 일주일 만에 무너질 뻔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로를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미국은 한국을 후배, 동맹국 정도로 생각했어요. 보호해주는 대가로 말을 들어야 한다고요. 차관이 입을 열려 했지만 그녀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1950년의 전쟁 폐허가 아닙니다. 그녀의 눈빛이 빛났어요. 세계 10위 경제 대국, 반도체 1위, 배터리 1위, 조선 1위. 우리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차관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걸 인정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한국 대표가 말했어요. 앞으로 미국과 한국이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 것인가. 그녀가 저를 바라봤어요. 해밀턴 부국장님, 아버지가 한국전쟁에서 싸우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장진호에서요. 그때 한국 군인이 아버지를 도와줬다면서요? 저는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박 병장. 그분 아직 살아계세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박정수 옹. 올해 95세십니다. 부산에 사세요. 그분이. 아직.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70년 전 아버지의 외투를 받고 손가락을 잃은 그 병사가 아직 살아 계시다고요. 부국장님. 그녀가 말했어요. 박 옹께서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임스의 아들이 미국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아버지를 닮아서 좋은 사람일 것이다. 만나보고 싶다. 눈물이 흘렀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녀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동맹은 이런 겁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회의실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70년 전 장진호에서 서로를 지켜준 병사들. 그게 진짜 동맹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앞으로도 동맹일 겁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갑과 을의 관계는 안 됩니다. 형제의 관계여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국 대표가 손을 내밀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차관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닦으면서. 그날 저녁, 저는 펜타곤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링컨 기념관, 워싱턴 기념비, 국회의사당. 미국의 심장이 빛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같이 싸우는 사람. 형제, 아버지. 오늘 저는 그 뜻을 알았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지켜줘야 할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미래예요. 동맹은 명령이 아닙니다. 동맹은 상호 존중입니다. 70년 전 장진호에서 아버지와 박 병장이 그랬던 것처럼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것. 그게 진짜 동맹입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수잔이었습니다. 여보, 언제 집에 와요? 금방 갈게. 오늘 뉴스 봤어요. 협상 잘 됐다면서요? 응, 잘 됐어.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저는 전화를 끊고 일어섰어요. 창밖의 달을 바라봤습니다. 70년 전 장진호에서 떠올랐던 그 달. 오늘 밤도 같은 달이 한국과 미국을 비추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을 얕보지 마라. 그들은 형제니까. 저는 그 말을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3개월 후, 저는 부산에 있었습니다. 처음 방문한 한국이었어요. 공항에서 내리자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박정수 옹이 집으로 향했어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어요. 95세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오른손에 손가락이 2개밖에 없었어요. 70년 전 그날 밤의 흔적이었죠. 제임스 아들? 그가 서툰 영어로 물었어요. 네, 브라이언 해밀턴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대신 인사드립니다. 70년 전 그날 밤,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옹이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같이 싸운 사람. 형제. 그가 말했어요. 고맙다 말 필요 없어. 형제니까. 저는 눈물이 났어요. 7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동맹은 서류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서로를 형제로 여기는 마음. 그게 진짜 동맹입니다. 저는 박옹의 손을 잡았어요. 손가락이 2개밖에 없는 그 손을. 따뜻했습니다. 70년의 세월을 넘어 두 나라가, 두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펜타곤 조달국 부국장 브라이언 해밀턴이 워싱턴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이 세계를 놀라게 한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동맹은 명령이 아니라 상호 존중입니다. 70년 전 장진호에서 시작된 형제의 인연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